반갑습니다. 써니쌤입니다. 전산회계 1급 118회 이론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정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물어보았고요. 타인자본에 대한 정보, 타인자본이라는 것은 부채를 얘기하게 되겠죠.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이번에 자기자본에 대한 정보, 자기자본이라는 것은 순자산을 얘기를 하게 되고 순자산은 또 자본을 얘기하게 되겠죠. 3번 자산총액에 대한 정보, 자산이니까 3개 1번, 2번, 3번 모두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라는 것은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 되니까 4번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가 답이 되겠네요. 2번 2025년 1월 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200만원이다. 단기의 외상매출금 잔액 중 120만원이 대손 처리된 경우에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잔액 받아야 하는 잔액이 200만원이고 이 중에 120만원이 대손 처리되었다라는 것은 못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못 받게 되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옮겨주고 제거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차변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잔액만큼 먼저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손상각비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120만원에서 100만원 먼저 처리하고 나면 20만원만큼 대손상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만원만큼 대손상각비가 나오는 분계를 보시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120만원을 먼저 제거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손충당금 잔액만큼 요 금액 안에서 잔액만큼 처리해 주시면 100만원이 120만원보다 훨씬 적죠. 제거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차변 대변 평균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합계 금액이 같아져야 되는 게 대차평균 원리가 되겠죠. 합계 금액에 대한 부족한 만큼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고 답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거 물어보았고요. 재고자산 평가는 기말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게 되죠.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에 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가 높은 경우가 아니라 시가가 낮은 경우에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저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법을 적용하여서 장부금액을 시가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장부금액에서 빠지는 만큼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요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는 재고자산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분계를 하셔서 낮은 시가금액으로 장부금액을 수정하는 이런 평가를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답이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나와 있는 매입 금액의 매입 운입, 매입 하역료, 보험료 이런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라는 것은 매입 시 부대 비용이 되고 이 매입 시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매입 원가,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원가, 직접 요무원가, 그리고 제조와 관련된 고정,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이러한 체계적인 배분액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제조 원가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된다라는 설명이 되고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하였다라는 경우에 총 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문구 같은 경우도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했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4번 다음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식회사한국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식회사한국이 2025년 12월 31일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월할 상각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취득일이 24년 7월입니다. 취득일로부터 결산시까지 총 6개월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죠? 24년도에 그리고 정률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정률법으로 계산할 때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취득원가 2천만원에 상각률 45%죠. 45%를 곱한 것에 24년도에는 총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 12분의 6이라는 요 월날 상각을 해주게 되면 첫해 24년도에는 취득한 해인을 그 감가상각비가 450만원이 주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해 25년도 이때 계산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미상각 잔액에다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미상각 잔액이라는 건 취득원가에서 첫 해에 계산된 450만원을 뺀 금액에서 0.45 그러니까 45%죠. 상각률 45%를 곱한 것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해주시면 되고 25년도에 감가상각을 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꽉 찬 12개월이 되니까 월할 계산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을 살펴보시면 24년도에 취득원가 2천만원 미상각 잔액 상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상각 잔액이 2천만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상각률 45%를 곱하고 6개월이죠. 12분의 6개월을 계산하시면 450만원으로 계산이 나와질 거고요. 두 번째 25년도에 이 감가상각비 계산하실 때는 취득원가 2천만원에 감가상각 누계에 450만원을 뺀 금액의 정률 45%를 곱한 697만 5천원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나와지겠죠. 5번 다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네,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정의 부분으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중에 채권은 원가법, 주식은 공정가액으로 기말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정가액으로 기말평가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설명에서 틀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이렇게 나와지게 되겠고요. 3번 단기매매 증권 처분에 따른 처분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또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4번 단기 매매증권은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으로 분류된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았고요.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맞는 설명 되겠고요.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지죠. 앞서 살펴본 문제에서 타인 자본은 부채, 자기 자본은 자본이라고 했고요. 이 타인 자본 부채는 자기 자본이 아니라 부채는 타인 자본 이렇게 가지겠죠. 그리고 부채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빚을 얘기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 틀렸고요. 3번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자녀액 그래서 순자산이라고도 하고 자기 자본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비용은 기업 실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의 증가 이러한 것들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비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틀렸네요. 7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본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신주 발행비 비용으로 나가지는 부분이긴 한데 신주 발행비는 단기 손익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부분이 틀렸고 1번이 틀렸다. 그죠? 신주 발행비 같은 경우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전에 있었다 그러면 먼저 상계 처리를 한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나머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단기 손익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고요. 주식의 할증 발행 시 증가하는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 발행 시 증가하는 자본금과 동일하다.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적힐 경우에는 둘 다 똑같이 액면 금액으로 적어야 하니까 자본금은 모두 동일하게 되겠죠. 자본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분류된다 라고 해서 손익거래로 분류되는 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과 관련된 이제 부분과 그리고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부분이 자본거래 중에 손익거래로 들어가지게 되고 나머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은 자본거래로 들어가지고 자본거래는 주주와의 거래를 말을 하게 되겠죠. 3번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4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별 이상 없죠.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상품 판매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 되죠. 상품 매출원가를 빼야 되는데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를 빼기 위해서 기초 상품 재고액 100만원과 단기 상품 매입액 200만원 총 합계 300만원 되죠. 여기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50만원을 빼게 되면 250만원이 상품 매출원가로 주어지게 되고요. 이 상품 매출원가 250만원을 상품 판매액 500만원에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250만원 이렇게 계산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차변에 상품에 대한 기초 재고액 100만원 적어주시고요. 차변에 단기 상품 매입액 200만원, 차변 합계가 300만원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대변에 기말 상품 재고액 50만 원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기초 상품 재고액과 단기 상품 매입액 다음 금액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상품 매출 원가는 250만 원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매출 총 이익을 구한다라고 하면 상품 판매 500만 원에서 상품 매출 원가 250만 원을 빼면 250만 원 이렇게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제조 원가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투입한 경제적 자원 맞죠? 제조 간접 원가는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이외의 모든 제조 원가를 말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직접 노무 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생산지 종업원 급여로서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정할 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이라는 말은 요것은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정할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 직접비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적할 수 없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답이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하여 가공 원가 혹은 전환 원가라고 하는데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말한다. 별 이상 없죠?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품종 대량 생산업종에 적합하다.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업종 맞죠?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이고 품종은 소품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틀리게 되었네요. 물량의 흐름 파악과 완성품 환상량의 계산이 요구되는 것 맞죠? 원가 요소별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로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집계한다. 제조 원가는 각 공정별로 집계되며 공정을 통과한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한다. 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단기의 원재료 매입액은 800만 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0만 원이 감소한 경우 단기의 원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보다 30만 원이 감소했다, 더 적다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초 재고액을 30만 원 잡아주시면 기말은 30만 원 적다고 했기 때문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0으로 가정을 하시고 매입액이 800만 원입니다. 차변 합계가 830, 대변 합계도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830만 원 되어야 하죠. 그러면 원재료 원가가 830만 원 이렇게 4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원가 배분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원가 배분의 기준에 인과관계 기준,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그리고 공정성, 공평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보수주의 기준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원가 배분의 기준에서 인과관계 기준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기준을 잡고 배분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력비는 결과죠. 이 전력비가 이제 계산되는 원인은 전력을 얼마나 썼느냐, 전력 소비량이 원인이 되는 이러한 관계가 인과관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수혜 기준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광고 선전비를 투자를 했을 경우에 투입을 했을 경우에 그 광고 전과 광고 후에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잡고 배부하는 것을 수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담 능력 기준 같은 경우는 각 부서의 수익성,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종 그런 배부 기준을 잡아주는 것을 부담 능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원가 배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해당하는 일종의 원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성과 공평성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가 배분의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보수주의 기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당해 연도 말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몇 명인가? 단, 다른 사업장은 없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사업자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되고요. 이 중에 문제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물어봤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일단 뭐 공급가액의 뭐 차이 그런 거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법인 사업자면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니까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넘죠. 1억 원이기 때문에 3번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대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3명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를 물어보았고요. 주세의 물론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게 됩니다. 3번의 사업성 증여 요거는 재화의 공급이 되죠.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재화의 공급이 되겠고요. 4번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업양도 단 사업 양수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안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장을 모두 포괄승계했다 라고 하게 되면 포괄승계하는 판매하는 매출 사업자와 모두 인수받게 되는 매입 사업자 같은 경우에 뭐 100% 그대로 옮겨주게 되면 매입출액이나 매입액이나 모두 같은 금액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 세무서에서는 매출액 그대로 매입세액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포괄승계한 사업 양도 같은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사업상의 증여가 재화의 공급이 되겠죠. 간주공급에 해당이 되고요. 간주공급에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배 없이 남아있는 잔존재화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을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봤고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맞죠? 용역의 국외 공급도 맞습니다. 주택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주택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같은 경우는 면세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면세 얘는 영세가 아니죠.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외국 항행 용역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118회 전산회계 1급 이론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